Now, I'd like to welcome back everyone. 자, 여러분 다시 환영합니다. 저희 세션 4 파트 B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저장은 스티븐 맥필리 님이십니다. WHO의 데이터 애널리틱스 국장님이십니다. 국제 통계 문해력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UN 시스템의 수석 통계국장위원회 CCUNSM, 그 외에도 IAOS의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WHO에서 제작하시기 전에는 UN Trade and Development Conference에서 수석 통계국장 역할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통계청의 통계청 부청장으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맥필리님께 좌장의 역할을 맡기겠습니다. Good afternoon, good morning to everybod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네바에서 인사드립니다.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션은 굉장히 중요한 세션입니다. 지난 몇 년간 국가통계청과 그리고 국가통계체계는 새로운 모델과 새로운 조사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각국의 통계청들은 재택근무를 시작을 했고 다양한 면에서 봤을 때 팬데믹과 관련해서 질병 유병률이나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목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전통적인 통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나 변화하는 환경과 같이 조율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파트너들과 협업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조사 방식이나 2차 데이터 발굴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8개월간 국가통계기관과 그리고 국가통계체계는 무엇보다도 적응력을 키우고 회복력을 개선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번 세션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적응을 해왔고 각 국가통계청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우수 사례를 개발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교훈이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저희가 팬데믹이 없었더라면 하지 못했을 시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양한 사례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로마의 월드뱅크에서 또 연사를 모시고 또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한국 통계청에서 요르단에서 그리고 남아공에서 연사분들을 모셨습니다. 각각의 연사분들께서 각 국의 흥미로운 사례들을 공유를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첫 번째 연사인 월드뱅크의 알베르토 제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Some of the adaptations that they've made, examining the national adaptations in their World Bank UNSD survey on national statistical systems response to COVID-19. Alberto, the floor is yours. 알베르토와 유엔 통계처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스크린을 잠시 공유를 하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주최 측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베르토 제자라고 합니다. 세계은행의 개발 데이터 그룹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결과물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세계 통계청을 대상으로 글로벌 서베이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유엔 통계처와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프란치스카 페루치 님이 앞서 오전 세션에서 관련된 결과를 좀 공유해 주셨는데요. 따라서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 청중분들이 오전과는 또 다른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한 한번 사진을 그려보자는 것이죠.
또한 몇 가지 좀 다른 면을 오전 세션과는 다른 또한 결과물도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가통계청을 대표해서 이런 서베이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번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전 몇 라운드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미래에도 이와 같은 서베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베이의 목적은 글로벌 통계 커뮤니티에 코로나의 영향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국가별로 코로나가 통계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이었고요. UN 통계처 그리고 세계은행의 개발 데이터 그룹이 UN 지역위원회와 함께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제까지 4번에 걸쳐서 서베이를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가 2020년도 5월에 진행했고 가장 최근의 것이 바로 올해 6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베이를 할 때마다 대략 120개 정도의 120명 정도의 응답자분들이 참여를 했고요. 제가 링크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과 UNSD 웹사이트 이 링크를 따라가시면 이런 서베이 결과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저희가 이런 서베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통계청의 업무는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밖에도 좀 다이내믹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국가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동태학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또한 보다 빠르게 회복을 한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제약점이 좀 심했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영향은 지역에 따라서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서베이는 향후로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아마 향후에도 좀 다른 형태로 이와 같은 서베이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좀 주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죠. 서베이를 통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저희가 작년 5월에 처음으로 시행했던 서베이의 결과인데요. 물론 많은 그런 통계청에서는 코로나 사태 직후 사무소를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 폐쇄했습니다. 지금 오렌지색과 그리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사무실의 부분적 혹은 완전 폐쇄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여름이 되면서 특히 북반구 쪽에서는 이제 다시 사무소를 개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다른 코로나 확산이 시작되면서 몇몇 국가에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무실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다시 이런 사무실에 대한 접근성을 좀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재택근무 다 아시겠지만 재택근무가 많은 경우 또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의 경우 형태는 다 다르겠지만 재택근무를 시행했고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의 일관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국가의 3분의 1 정도만이 지난번에 서베이를 했을 때 3분의 1 정도는 아직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이런 대면 데이터 수집 방법에 좀 제한을 가하게 되었죠. 그리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제 대면으로 데이터 수집은 중단이 되었고요. 지난번에 서베이를 통해서 봤더니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이젠 대면 조사를 다시 재개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대면으로 완전히 전환이 된 국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국가통계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새로운 데이터 자료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베이 이외에도 행정자료나 혹은 소셜미디어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자료원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마다 다 상이한 패턴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 그런 발표를 통해서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아마 페루치님이 해주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국가에서는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현대화를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각국의 이런 ICT 기술을
특히 전반적인 통계 시스템에 통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래프에서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국가들 중에서 이 ICT의 어떤 준비도가 지난 6개월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변화했다, 개선되었다라고 응답한 국가들입니다. 이 비율을 봤을 때 이제 보시면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걸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소득 국가든 저소득 국가든 이런 ICT 준비도가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응답 자체가 뭐 보고라던가 혹은 이런 핵심적인 통계 업무, 서베이나 혹은 어떤 인구 센서스죠. 여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한번 과거를 돌아서 이제까지의 과거의 어떤 설문조사 결과를 봤고요. 향후에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여기 그래프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으로 보시면 국가들이 2020년도 5월에서 우리의 통계 업무가 영향을 받았다는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큰 영향을 받은 경우는 빨간색, 중간 정도 영향은 오렌지색, 거의 영향받지 않았다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5월의 결과를 볼까요? 4번에 걸쳐서 저희가 서베이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 국가들이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4로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수치를 봤을 때요. 따라서 더 이상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지 않고 센서스를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가들의 비율은 25% 정도입니다. 근데 반면에 많은 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 어떤 통계 업무를 하는데 코로나가 분명히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그룹들 간의 다른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시는 그래프는 좀 더 자세하게 본 것입니다. 지금 한 22 내지 23% 정도는 이런 전환기 시기를 보내고 좀 회복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필수적인 통계 수치를 생산하기 위한 이런 역량을 상당 부분 회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런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훨씬 더 빠르게 좀 회복을 보여주고 있고요. 통계 역량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는 각각의 국가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특히 저소득 국가, 중간소득 국가 같은 경우는 전체의 32%가량만이 필수적인 그런 통계 수치를 문제없이 생산할 수 있다, 영향이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말이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특히 국가들 중에서도 아직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것은 2020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올해는 이런 통계 생산 역량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국가들인데요. 이들 국가들은 중간소득 혹은 저소득 국가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봤을 때 지금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이런 비율이 높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이 이런 필수적인 통계 수치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경우 이런 필수 통계 보고 역량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일관되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이들 국가들을 보면 주로 유럽, 북미 쪽 그리고 동아시아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중간소득 혹은 고소득 국가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기 차트는 저는 명확히 어떤 국가들이 여전히 이런 좀 지장 장애가 초래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국가들은 어떤 이슈에 직면하고 있을까요? 다른 종류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국가별로 예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응답한 국가들인데요. 여기 중간소득 혹은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이런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삭감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유국 그리고 정부 예산 모두 삭감이 되었죠. 국가 정부 그리고 공유국으로부터 나오는 예산 모두 줄어들면서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통계 시스템에 좀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런 국가들은 예산의 제약이 더 심해진 것이죠. 2 minutes, Alberto.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와 유사하게 비용이 증가했다, 데이터 수집의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응답한 국가들을 보아도 이들 국가들이 중간소득, 저소득 국가에 굉장히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국가들을 나누어서 보았는데요. 여전히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응답한 국가들의 비중입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요. 혹은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그리고 우리의 ICT를 더욱더 현대화하였다라고 응답한 국가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자료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국가들인데요. 이런 국가들의 응답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이제 위기 상황에서 더 잘 벗어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넘어가고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현재 이와 같은 혁명적인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ICT의 활용, 그리고 새로운 자료원의 활용, 또 통계의 현대화. 근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더 촉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속도가 붙었다는 것이고요. 물론 데이터 생산 자체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그런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큰 태풍이 닥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완화하면서도 보다 어떤 혁신을 통합하고 그리고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베이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는 이것이 앞으로 이와 같은 서베이가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되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Alberto. 네, 알베르토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Comes from the Netherlands. So I would 다음 like 연사분은 네덜란드에서 Edward Hurling, 모시겠습니다. statistical researcher at CBS. 에드윈 홀링스 네덜란드 통계청의 시니어 통계인이십니다. So 통계국장님이십니다. Edwin is going to talk to us 에드윈은 the experiences in the Netherlands 오늘 네덜란드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시고요. manage the crisis. 위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위기를 경감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왔는지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We have had a 감사합니다. very long 저희가 and dynamic year. 굉장히 길고 역동적인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In a number of respects, we've survived fairly. 하지만 저희가 The moment the first lockdown 그럼에도 started, 불구하고 생존을 해오고 있습니다. remember 저희 네덜란드 통계청은요, the general day 지속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왔는데요. had an audience of 저희가 웨비나를 얼마 전에 개최를 했었는데 200에서 300명 정도 통계국의 직원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since March last year, and I've never seen. 지난 3월부터 뭔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많은 통계 산출물들을 통해서
다른 통계와의 national accounts environment, 상호 운용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statistics 국가 통계들 그리고 또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통계들이 다른 기가들, 즉 sensor network that 저희 data that we then use to produce 그 날씨를 알려주는 기관이라던가 아니면은 기타 네덜란드의 관계 부처라던가 그리고 그 외 기타 유관기관들에서 마이크로 차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들이 서로 연관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파악을 하기 위한 조사들이 많아졌고요.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사 응답률이 아주 큰 이슈로 등장을 했습니다. 면대면으로 하던 대면 조사는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모든 조사들을 저희가 재택근무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점점 더 전체 응답률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응답을 한 사람들도 실제로 아주 특유의 그런 그룹을 대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재택으로 조사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처음엔 굉장히 어렵는데요. 지금은 한 98%까지 그 비율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면대면으로 진행을 했을 때에는요, 100%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응답을 했었고 비응답률은 굉장히 적었었는데요. 저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혼합 모드를 적용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코로나의 영향을 그래도 잘 관리를 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독립 부서로서 좀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그런 통계 대응팀도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팀들은 전문적인 그런 조사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각각의 통계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과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국가 계정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추었습니다. 인풋과 아웃 테이블의 밸런스를 맞추고 또 각 부문별로 활용하고 있었던 통계 조사 방식을 서로 공유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학계와의 협업도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팀은 새로운 그런 계정 조사를 위한 방식을 개발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격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조사가 실패했을 경우까지 대비를 한 것이죠. 작년에는 연간 조사들을 특정한 시기에 겹쳐서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강점은 저희가 굉장히 잘 갖춰진 200개의 정부 기관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촘촘한 행정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통계학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총 30개 이상의 레지스트리를 가지고 이것을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1971년에 실질적으로 인구 총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정체계가 워낙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그 네덜란드의 행정체계와 이런 인구 조사를 정보를 너무 잘 활용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을 정도로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프라이버시 보호법과 맞물려서 저희는 많은 데이터들을 이미 가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일단 코로나 록다운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런 데이터 관리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디지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덜란드 국민의 90%가
브로드밴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 이런 네트워크 환경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네덜란드 통계청의 전체 직원들의 재택근무가 가능했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더 장기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집에다가 아주 대형 스크린이라던가 이런 점점 더 장비를 제대로 갖춰놓고 장기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은요. 저희가 즉각적으로 주요 지표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식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정책 기반자 그리고 정치가들을 위한 지표를 식별하기 위해서 사망률, 고용률, 그 외에도 경제조사 등등 록다운 기간에도 주요한 지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했고 저희 웹사이트에 주간 단위로 월간 단위로 대시보드를 올려서 관계자들이 우리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망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희가 작년을 돌아보니까요. 일단 코로나19의 1차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저희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 그리고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은요. 일단 국민들이 어떤 대면의 방식이 아닌 재택근무 방식이 너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쳐가기 시작을 했고 점점 더 팀원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일터로 돌아오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최소한 일주에 1회 정도는 실제로 출근을 함으로써 대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조사 결과를 저희가 파악을 해봤을 때요. 일단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을 해서 지난 1년 동안 나온 결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아웃라이어 정보인가 아니면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새로운 트렌드인가 아니면 잠정적인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은 인구 구성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인한 결과인가도 파악을 하는데요. 지난 몇 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작년의 조사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0년 조사 결과가 그 전년도들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점이 있는지 조사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또 비교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네덜란드 통계청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는지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네덜란드가 고소득 국가이기도 하고 다양한 그 투자를 지난 몇 년간 해왔고 또 통계청의 역사도 오래됐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Edwin. Bang on time. 네, 에드윈님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주 흥미롭게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 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지숙님이신데요. 한국통계청의 I'm looking forward 빅데이터 국장님이십니다. has also a lot of private sector 이번 experience having 연자분께서는 IBM. 시티뱅크, IBM 등 You can see 인간 분야에서의 경험도 많으십니다. 지금은 통계청에서 how they 빅데이터를 manage 총괄하고 all 계신데요. the risk and 이 밖에도 look at risk reduction measures. 리스크 감소 대책을 또한 통계청에서 많이 또 활동을 하고 연구를 하셨는데요. 그럼 발표 부탁드립니다. Hello, I'm Jisuk Yoon.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지숙이라고 합니다. 한국통계청에서 빅데이터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In this presentation, 오늘 발표에서 the following. 저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주로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국통계청의 코로나 영향, 그리고 통계청의 대응 전략, And then I will introduce the work of 그 다음으로는 division 빅데이터 with process 통계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etween the time the COVID-19 occurred, 자, 코로나가 작년에 발생하고 그리고 그동안 한국통계청에서는 5년마다 계속해서 센서스를 해 왔었는데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서베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초기와 비교해 봤을 때 센서스가 원래는 작년 2월에 실시가 되어야 했었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첫 번째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였습니다. 따라서 두 차례에 걸쳐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3월, 6월 이렇게 연기가 되었고요. 반면에 저희가 월간 조사 소규모로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경제활동 인구 동향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시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통계청에서는 대응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이를 통해 저희가 세 차례에 걸친 센서스를 어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공적인 서세스 활동의 비결은 무엇보다도 한국통계청이 점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저희가 이와 같은 서베이 일정을 좀 연기함으로써 리스크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한국통계청은 이른바 언택트 서베이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베이를 보다 탄력적인 방법으로 했죠. 이 밖에도 통계청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에 기반한 통계의 생산을 보다 가속화하고 촉진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국가 통계 시스템을 더욱더 촉진하고 있는데요.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응입니다. 저희는 국가 통계 생산 시스템의 혁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시스템인데요. 안전하고 현대화되고 또 대체적이고 회복력이 있고 또 투명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중앙 언택트 조사를 위한 중앙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서베이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현대화입니다. 현대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ICT 기반한 서베이의 확대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다 발전된 샘플링 방법론을 채택했습니다. A는 바로 대체라는 뜻인데요. 대체 자료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자료원을 더 많이 활용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자료라던가 민간의 자료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 전반적인 효율성과 또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속한 빅데이터 통계과와 큰 영향을 관련해 맺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회복력입니다. 회복력과 그리고 민첩성. 이것은 통계 생산에서 중요한데요.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에 대응하면서 통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T라고 하는 것은 바로 투명성을 말합니다. 이해관계자 그리고 일반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저희 빅데이터 통계과에서는 아직 좀 신생 조직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2021년도부로 저희가 5개의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보시는 어떤 비전이 성장의 비전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활동 계획을 향후 3년 동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퀵 윈 프로젝트인데요. 빠르게 가시성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의 이런 퀵 윈 프로젝트는 코로나와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몇 신문 기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코로나 영향을 측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다 한국어로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컨텐츠만 영어로 전달해 드린다면요. 시일성이 있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을 정책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 코로나 사태의 문제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청은 앞으로 가까운 미래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런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 사태에서 정책 기반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
거의 87%가량의 공식 통계가 1년 이상의 사이클을 두고 생산이 됩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서베이 자료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의성이나 혹은 디테일이란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 이외의 데이터는 반면에 통합이나 혹은 신뢰성이나 지속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좀 만족스럽지가 못하죠. 따라서 저희가 또 다른 퀵 윈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이른바 나우캐스트 포탈을 민간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디테일한 정보를 입수를 해서 경제, 사회적인 영향이 코로나와 같은 재난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우캐스트는 나우, 지금과 포캐스트 예측의 조합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빠르게 가까운 미래를 거의 실시간으로 예측한다라는 뜻이죠.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나우캐스트 포탈의 아웃풋 이미지입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경제의 그런 트래커를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퍼추니티 인사이트 쪽에서 사용하고 있죠. 이것을 저희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전략적인 그런 중요성이 있는 그리고 어떤 가용성이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프로세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나 기업체, 특히 자영업체, 소규모 업체요. 그리고 일자리 또 코로나19 같은 것이 현재 나우캐스트 포탈에서 가용합니다. 지표는 저희가 비교 그런 변수를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 그리고 보다 상세한 어떤 산업 표준을 기업체에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이를 통해 매우 간편하게 사회 경제적인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저희는 8개 민간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그리고 3개 공공기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지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기업들은 해당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위권인 그런 선도 업체들입니다. 저희가 이 나우캐스트 포탈 프로젝트를 런칭한 지 3개월 정도가 됩니다. 올해 6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저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프로젝트의 플로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민간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통계 업무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민간 기업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적절하게 결정 입안자들과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직접 이들의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는 입수한 데이터를 어떤 대표성이나 커버리지나 혹은 안정성을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벤치마크 분석을 통해서 이를 공식 통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아마 올해 말까지는 공공서비스 분야 쪽으로는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Ms. Yun. 네, 감사합니다. 윤지숙님. 아주 흥미로운 내용의 발표였습니다. So our next speaker 다음 will 연사입니다. actually be presented by video is Mr. 다음 연사는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Shawabak from 샤흐르 칼라프 알 샤와바흐님은 요르단의 통계청에서 오셨습니다. play your video. 자, 영상을 보도록 We'll 하겠습니다. be here in person for the discussion. 그리고 나중에 토의 시간에는 샤이르님께서 직접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는 이 행사를 기획해 주신 한국 통계청과 그리고 유엔 통계처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희 요르단의 통계 체계와 그리고 통계청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르단은 지난 몇 년간 2가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입니다. 저희 왕국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상 요르단에서는요, 2011년부터 시리아 측에서 넘어오는 국제 이주민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저희가 천연 자원들, 즉 물이나 농작물, 농지
그리고 환경과 같은 가용 자원을 계속해서 창출해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보건, 주거지와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을 했어야 했습니다. 저희 통계국에서는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구 총조사와 기타 다수의 조사를 사용을 해서 시리아인들과 시리아 난민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무엇보다도 교육과 보건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이 난민의 문제로 번졌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인들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가구 조사에 질문들을 좀 포함을 시켰는데요. 각 가구의 소득과 그리고 지출 조사를 했습니다. 2021년, 2022년 샘플로 가구 소득 지출 조사를 시리아 난민 문제를 같이 연관을 시켜서 했었는데요. 이것은 요르단 사람들과 시리아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저희가 평균 소득과 평균 지출을 계산할 수 있는 주요한 정보 자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식품이라던가 빈곤, 식량 안보 등등에 대한 아주 주요한 그리고 필요한 난민들과 관련된 비교 수치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력 조사입니다. 저희가 이 조사에도 데모그래픽, 사회, 경제 지표를 시리아인들과 관련해서 추출해낼 수 있기 위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추가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 조사 결과는 정책 위반자들과 또 의사 결정자들에게 제공이 되어서 시리아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요르단 노동시장에서 시리아 난민이 미치는 영향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 같은 경우는요, 요르단의 노동시장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들의 생활 환경이나 시리아 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 다음 조사는요,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인들 사이에서의 교육, 기술, 경험, 그리고 다양한 업무 영역이었는데요. 이 조사를 통해서 시리아인들의 교육 수준이라던가 교육 상황들을 보고 그들이 어떤 직업들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기술과 경험은 무엇인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겪었던 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요르단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과 다양한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 요르단 왕국의 모든 자원을 가용해야 하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제 보건 분야가 그랬고요. 실제로 어떤 업장 폐쇄가 일어나게 되면서 요르단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통계청에서는요. 그래서 가용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 그리고 농업 데이터들을 확보를 했고요. 의사 결정자들이 적절한 정책을 매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농업 센서스를 실시를 해서 봉쇄 기간 동안에도 어떻게 식량 공급을 계속할 수 있을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보건 조치 차원에서 그리고 또 락다운 상황에서 대응을 하고 적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지원부에서는 조사를 하는 방식을 좀 수정을 해서 현장 방문을 최대한으로 줄이고요. 대신에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매해 방문하던 방문 횟수를 줄이는 대신에 방법론을 수정을 해서 전자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데이터 수집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함으로써 전염병 상황에서 대처를 했습니다. 유관 부처들과 파트너들 사이에서 하나의 이니셔티브를 채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팬데믹에 관한 데이터를 시급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 통계청에서는 다양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요르단 가구에 미친 코로나19 영향 조사가 그 첫 번째인데요. 팬데믹 상황의 결과 때문에 저희가 총 12,000개의 요르단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로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은 2020년 10월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0년 11월 초반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Job Transformation Survey 2020. 직업 변화 조사 2020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통계청에서는요, 2020년 10월에 노동부와 그리고 법무부와 같이 협업을 해서 전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표본 크기는 총 11,000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 개인들은 2020 노동력 조사의 두 번째 회차에서 선정이 된 샘플이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요르단 노동 시장의 각각의 개인들에게 락다운 동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실시한 조사는 노동력 조사인데요. 저희가 빠르게 전반적으로 이 팬데믹 상황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요르단은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는 상황에서 대응을 할 필요를 느끼고 저희 통계청에서 2020 노동력 조사 제2회차 때 질문지에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과 관련된 질문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몇몇 질문들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뿐만 아니라 팬데믹 기간 동안 요르단 사회에 미친 정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및 비전통적인 데이터 조사라는 프로젝트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요, 비전형적인 혹은 비전통적인 데이터를 중점을 맞추어서 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하나의 대체 방식을 찾아서 전통적인 데이터로는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정보들을 완전한 봉쇄 기간 동안에 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저희는 총 5개의 서로 다른 정책이 각각 교육이나 그리고 고용, 보건 및 빈곤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도 포함이 되었고요. 이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애널리틱스, 즉 분석치를 같이 제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샤르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연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아공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리센가 버틀러님을 소개합니다. 네,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통계청에서 참여하셨는데요. 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와 같은 시간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국통계청 측에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는 정말로 강력한 어떤 와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코로나 사태 직전에 저희 5년 그런 전략이 이제 막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시점이었는데요. 이 전략은 데이터 생태계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이었습니다. 이게 저희의 비전이었고요. 이것이 저희의 이상이었고 저희 전략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업무를 하는 방식, 이것을 변형시킴으로써 이런 사용자들의 어떤 수요를 충족하고 전체 생태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저희는 몇몇 분야를 좀 탐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통찰력 있는 데이터의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되죠. 바로 공간 정보가 되겠습니다. 공간 정보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어떤 운영 모델의 민첩성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충격이 우리 국가 내부적으로 글로벌하게 어떤 충격이 다가왔을 때 여기에 민첩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계 시스템을 긴밀하게 연결해서 우리 통계청 차원에서 보다 확장해서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통계 업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통계의 생산 업무에서 통계청이 맡고 있는 중요한 그런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요. 물론 조직적 차원에서 있는 우리 역량의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정도로 어떤 대응성을 키워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네 가지 요소를 구성으로 하는 그 전략은 우리가 한쪽으로는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또한 반대로는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파괴적인 어떤 와해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모두가 사실 놀랐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다 놀랐지만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면면에 모든 측면의 변화를 불러왔는데요. 저희 통계청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어떤 전략을 보다 빠르게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법론이나 혹은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의회로부터 웹 프로그램을 매년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저희가 수정을 했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와 같은 계획을 좀 수정을 했고 이를 통해 활동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또 자원이나 혹은 계획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계청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일단 현장에서 데이터 수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프로세스라던가 방법론에 당연히 코로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장에서 데이터 수집 방법을 보면 저희가 이전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했습니다. 이런 대체적인 접근법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형태의 데이터 수집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 했고요. 기업체나 혹은 지자체의 경우는 저희가 좀 다르게 접근을 했는데요. 제가 이 점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제 그런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기업체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특히 저희는 이 분야에서는 케이스 스터디가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노동력 조사를 하는데요. 일단 저희의 업무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제약사항이 있었고 이것은 좀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정규적인 어떤 데이터 수집 접근법을 또한 운영 방식을 사용할 수 없었고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들의 이동 자체가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태가 심각한 록다운 조치가 취해졌을 때는 정말로 사람들의 이동이 극도로 제약이 되었습니다. 물론 필수 업종은 제외였죠. 따라서 분기별 노동력 그런 서베이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컴퓨터 기반한 그런 대인 인터뷰 방식에서 전화를 기반으로 한 인터뷰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데이터 수집 방식을 컴퓨터에 기반한 텔레폰 전화 방식에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2분기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물론 제약점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순환 근무도 가능하지 않았고요. 2021년도 2분기에는 따라서 저희는 이른바 순환 근무를 저희 표본 자체를 좀 로테이션 했습니다. 물론 모든 가구마다 전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따라서 2020년도 1분기로 저희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심각하게 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던 때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편향을 한번 조사를 했고요.
이런 면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꼭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매 분기별로 보고를 했다는 그런 사항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분기별로 노동력 서베이에 편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워낙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모든 그런 응답자들에게 직접 컨택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품질도 완벽히 통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통계청의 그런 업무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창의적인 방법론을 저희가 적용해야 했죠. 그다음으로 저희 직원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특히나 이제 통계의 그런 저희 지도부에서는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염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사무실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 이제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도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원격 근무를 하면서도 직원들의 사기를 유지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때때로 저희 그런 지도부에서 경영진 측에서 실제로 이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저희가 1개 본사가 있고 9개의 그런 지역 사무소가 있고요. 또 52개의 지하부 오피스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적어도 이런 저희 경영진들과 좀 얼굴을 맞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능하다면 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상으로라도요. 데이터 그런 수집도 가능한 경우 재택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전화를 이용해서 응답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활동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계속해서 시스템으로 피드했고요. 이미징 데이터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새로운 데이터 니즈가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온라인 비즈니스는 저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코로나 관련된 서베이를 했습니다. 위기가 다가오면서 특히 락다운 조치가 취해지면 기업들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겠는데요. 3번에 걸쳐서 서베이가 되었고요. 아주 유용했고 그리고 간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용자들 그리고 정책 입안가들의 니즈에 부응하는 그런 서베이였고요. 그래서 필수적인 그런 소비자 지수 그런 요소를 2022년도 4월부터 해서 계속 수집을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온라인 서베이를 사회에 미친 코로나 영향에 대해서도 실시했는데 3차에 걸친 확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행동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인식상의 변화가 있었고 두 번째 확산은 이제 기본적으로 소득 고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 그리고 이제 시간 사용에 대해서 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인데요. 왜냐하면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보건에 신경을 쓰면서도 이것이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을 해야 됐죠.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또한 만성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으로 가서 약을 타올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감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들 만성 질환 환자들의 경우 이제 락다운 조치를 위반하는 것을 또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2가지를 기반으로 정책 입안가들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일반 대중이 특히 젊은 노년층의 경우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방식을 다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필수적인 서비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약품의 공급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코로나 사태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8%가량이 응답자 중에 8%가량이 이와 관련한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굉장히 빠르게 정책을 선회를 해서 어떤 이런 필수적인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수준의 락다운 조치가 취해진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저자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네, 그 다음 슬라이드는 그냥 블랭크 페이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t's hard to argue with your slides. 네, 감사합니다. 네, 슬라이드가 한 장 더 있더라도 끝났다고 하면 끝날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발표를 모두 다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일반 토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일반적인 질문을 먼저 제가 해보겠습니다. There's kind of a consistency of message. 사실 일관적으로 계속 들리는 메시지가 Logical 보면 방법론적으로 ICT를 활용해서 즉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을 해서 위기 상황에 적응해야 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난 18개월 동안에 얻은 뭔가 유용한 정보가 있을까요? 즉, 국가통계체제는 지난 18개월을 살아남기 위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을 텐데요. 그 변화 중에 일부는 아마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변화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도 유지되는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그런 관점이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아마 저희 스터디팀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국가들의 어떤 생활 여건 관련된 서베이를 하는 것입니다. 제 다른 동료가 더 적합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저희가 전환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면대면으로 했던 서베이에서 다른 방식의 대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마 면대면 대면 조사를 전화 기반 조사와 혼합을 해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절에 따른 어떤 데이터, 농업과 관련된 데이터 인풋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굉장히 리콜 기간이 깁니다. 따라서 전화를 이용한 서베이 방법과 이것을 대면 조사 방법과 혼합하는 것, 이를 통해서 아마 면대면으로 하는 그런 인터뷰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획득하고요. 그래서 아마 모든 분들께서 모색을 하겠지만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런 교훈, 지난 12개월, 18개월 동안 우리가 배운 교훈을 기반으로 삼아서 사실 많은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기반으로 한 그런 서베이를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대규모로 이제 시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로 인해서 얻은 교훈이 있죠. 이를 기반으로 삼아서 저희는 이제 새로운 이른바 혼합 모드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에드윈님 동일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전환기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특별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경험하신 변화 중에서 연구한 변화가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희가 기존에 일하던 방식으로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가 혼합된 방식이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2, 3일 정도는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재택으로 혼합하는 방식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에 따라서 이미 네덜란드 통계청에
그런 회의실이라던가 아니면 스크린 같은 것들도 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팀원들을 줌으로 만나서 회의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구조들을 좀 바꾸고 있는데요. 어떤 식의 모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옛날에는 뭔가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로 출장을 가야 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는 방식을 체크하는 방식도 진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체크하는 것도 2018년부터 시작해서 50개의 지표를 만들었고 또 17개의 지표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를 통해서 네덜란드의 사회 그리고 생물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 미래 세대들을 위한 웰빙에 대한 지표를 남겨주려고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광의적인 관점으로 가장 선진화된 산업화된 국가나 구조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팬데믹 같은 위기가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중간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대시보드를 마련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그런 구조 중에서 저희의 삶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체계들 어떤 생물계 그리고 우리의 경제, 사회 구조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대시보드를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또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그룹들, 파트타이머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소득 분배표에서 가장 하위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사람들임을 지난 1년 동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A variant of the same question. 그래서 질문을 약간 다르게 던져보자면요. 한국통계청에서는 나우캐스팅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My impression is a lot 제가 보기에는 많은 국가통계청에서 reluctant to nowcast, so 사실 they 나우캐스트를 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ollected or measured statistics. 보다 수집이 돼서 제대로 축정된 데이터를 좋아하고 이렇게 어떤 예측치를 내놓는 것은 좀 주저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통계청은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한가요? 예를 들어 이런 모델을 기반으로 한 그런 예측치를 앞으로 향후 주요 지표를 대상으로 내놓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그 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전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통계에 대한 거부감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상세하고 좀 빠른 데이터에 대한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실험 통계라는 그 제도를 저희가 만들어서 기존의 승인 통계와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두 스피커 분들에게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저도 드리자면은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통계조사에 있어서 응답률이 저조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화가 되었고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제 대면 조사의 한계는 분명히 이제 극복하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드린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안 데이터의 활용 부분이 통계청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국세청 데이터라든지 이와 관련된 금융 데이터처럼 민감한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또 개인 데이터 간의 결합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방법 혹은 또 파악되지 못한 항목에 대한 AI 같은 기법을 이용해서 추론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향후 통계청에서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 Mr. Shawabka,
샤칼라프님, Your presentation was fascinating because 사실 발표를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위기에 대처를 했던 경험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가통계체계를 모던화하시는 과정에서, 현대화하시는 과정에서 two different populations. 두 그룹의 서로 다른 인구 그룹이 있는데 두 개의 서로 다른 전략을 적용을 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2차 데이터 자료원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르단 국민과 시리아 난민들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셨나요? 아니면은 오히려 두 개의 서로 다른 전략을 세워서 각기 다른 인구 그룹으로 접근을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Before that 사실 pandemic, 팬데믹 이전에는 to enumerators to collect 저희가 by 데이터 수집을 각 그룹별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는 저희가 collect data by one 데이터를 and we 별도로 분리해서 수집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분리해서 데이터 수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we will depend 그리고 administrative 저희는 sources to 행정자료원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and we 다양한 데이터 we 수집을 have 하려고 합니다. linked the department with 일단 another institutions 하나의 관계 부처에서 또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해서 더욱 많은 데이터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Other questions, but I 그럼 새롭게 또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샤포카님 계속 답변해 주시죠. given the 다음 질문은요. for urgent or timely data during a crisis, 위급한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시급하게 시의적절한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때 사실 민간 데이터나 2차 데이터에 접근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공공 분야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던가 아니면 관련 규정을 수정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요르단의 통계청에서 어떤 규정에 대한 수정을 하고 이런 행동 변화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the collection of the data 네, 데이터 수집은 easy 이제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용이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cooperate with us 저희가 collect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phone and also we 전화 조사 방식을 사용을 하기도 했고 collect data from the 그리고 Syrian refugees for 시리아 난민에 대한 by 데이터를 또 대면 방식으로 수집을 했기 때문입니다. do you think have attitudes in South Africa changed? 자, 그러면 남아공에서는 어떤가요? 시급하게 데이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뭔가 태도가 변했다던가 아니면은 행정 데이터나 빅데이터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바뀌었나요? You're still mute, Rasinga. 윌슨가님 지금 음소거되어 있습니다. My apologie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New normal requires us to 뉴 노멀 때문에 저희도 항상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was much 록다운이 진행이 되면서 모든 대중들이 information. 저희 통계청과 함께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코로나19가 발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민관을 막론하고 정보를 원했고 공공 분야에서도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말쯤에 저희가 promulgated 새로운 법을 공표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private information.
개인정보 생산과 관련된 법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기존에 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지 않았던 기관들, 즉 통계청과 같이 협업하려고 하는데 조금 주저했었던 기관들이 이제는 지금 이 법을 통함으로써 대중들의 태도가 훨씬 더 변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국가통계기관들과 최대한 공유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면면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현상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에 관련된 모든 이슈들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셜미디어가 등장을 하면서 본인들의 정보를 대중과 공유한다라는 것에 대한 사고방식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그 이후의 시대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개인 정보를 처리한다라는 것은 일단 가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경우가 가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그대로 통계청에 사용을 했을 때에도 통계청이 그 비난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 통계기관들과 전체 국가 통계 체계에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글로벌 의제로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윤주승님. 현재 빅데이터를 총괄하고 계신데요. 한국통계청에서요. 혹시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새로운 어떤 부차적인 자료원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요. 지금은 이와 같은 부차적인 어떤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개선되었으니까 왜냐하면 시급한 이런 정보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을 새로 개정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데이터 제공자들이 주저하는 부분을 이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그 나우캐스트 포털 사업에서도 그 데이터 제공자들에게 개인정보가 이제 보호된다는 저희는 이제 서머리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의 극복이라는 주제로 사회적인 기여 부분을 설득을 해서 기업들을 동참하게 했습니다. Thank you. Edwin, you mentioned the challenges of privacy. 에드윈님, 네덜란드 역사에서의 민간 그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네덜란드 통계청은 사실 빅데이터를 선도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청 중에 하나인데요. 이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사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 생긴 것은 아니죠. 이미 예전부터 저희가 이야기하던 주제입니다. 팬데믹이 처음으로 발발을 했을 때 미디어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고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특히나 많이 생겼습니다. 민간 분야의 빅데이터 관심이 커지면서 네덜란드의 대형 이동통신사와 함께 MOU를 맺고 모바일 폰 이용자들의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하루에 어느 때든지 간에 그 정보를 계속해서 생성하고 있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이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시간에 그 통화량이 늘어나는지를 봄으로써 그 정보를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굉장히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통계청의 직원들도 실질적인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명 메타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미디어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통계청이 당신의 전화번호라던가 당신의 정보, 그리고 누구와 전화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라고 기사를 내버려서 저희에게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개인정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습니다만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포장이 되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말 엄격하게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통계청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관련 기관들과도 계속해서 자문을 하고, 그리고 또 독립기관들과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사용하든 아니면은 행정 데이터를 사용하든지 간에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기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우캐스팅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도 관련해서 아주 많은 모델링을 하고 있고, 저희 통계청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는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항상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우캐스팅도 코비드 이전에 이미 저희가 활용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올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우캐스팅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풋노트를 통해서 많은 방법론이 적용이 된 것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우캐스팅이 저희 전문가들이 한 번쯤은 전부 다 심각하게 적용을 해봐야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의 차이에 대한 질문을 제가 또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조직위에서 이제 시간이 다 됐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저희 연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알베르토님, 메드님, 인지장님, 그 다음에 샤헤르님, 리센가님,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정보를 공유를 해주셨고, 지금이야말로, 그리고 글로벌 팬데믹이 끝나는 시점이야말로 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기회를 통해서 국가 통계 체계를 혁신하고 또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세션은 정말 가치 있고 재미있는 세션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 Have a nice day. Thank you indeed. Thank you.